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 다시 반박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면서 국민 주권주의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심리한 사례가 있다며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작성한 탄핵 사유 입증 계획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수사 개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청와대 외압을 받고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최순실 씨가 대신 관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0년간의 금전 관계 전수조사와 함께 유경재단 등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대가성과 상관없이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것만으로도 대통령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에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검팀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탈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일제히 탈당계를 내고 가칭 보수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탈당을 발표한 유승민 의원이 출연해서 앞으로의 구상을 밝힙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재단에 돈을 내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 100만 촛불은 탄핵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이런 답변서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 즉 검사 역할을 맡은 것이죠. 여기서 내놓은 대통령에 대한 반박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담은 의견서인데 이건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계획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즉 대통령 주장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회의 반박 내용인데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국회의 탄핵 청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소추위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사실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추위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신임을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과 친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건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란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인 피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탄핵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문건이 일부 유출됐어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모든 인사가 적법했다며 최 씨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는 최 씨가 정한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를 대통령의 민간인 고문, 즉 키친 캐비넷이라고 규정한 것은 언어 도단이라면서 궤변으로 규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설립 목적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한 뒤에 기금 규모를 정해 지시했다며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부분 역시 이미 뇌물수수 범행이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추위는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순실 씨에 대해 정책 조언을 듣는 키친 캐비닛 씨라고 규정한 건 언어 도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경우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추위는 이미 탄핵 소추안에 구체적인 협박 행위가 기재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향후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만큼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두 번째 사안입니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밝힌 의견서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핵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으면서 곧 소명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로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일방적인 해명만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문을 해소해 준 적도 없고 검찰의 대면 조사도 불응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 신문을 통해 그 입장을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7조 제1항 1호는 심판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지금부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즉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죠. 이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반박하고 나선 의견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헌재 심리에 대통령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입증 계획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답변서를 다시 반박했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모두 다 반박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이 촛불 민심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반헌법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소추위원단은 또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예. 취재진이 입수한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예. 소추위원단의 입증 계획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이렇게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걸 단독으로 저희들이 입수했다는 얘기인데 네. 소추위원단은 그 입증 계획서 내에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소명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여기서도 역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정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예. 또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전제로 내년 4월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현재 입장도 나와서 밝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고 지금 특검은 뭐 받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위원단은 그러면 어떻게 신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예,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을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헌재 규정에선 헌재가 당사자에게 심리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출석을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직접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긴 했는데요. 예. 청와대 참모들이 굉장히 그때 만류를 했고요. 결국 법률 대리인만 헌재 심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7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63일 만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아무튼 전국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예. 따라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 대목도 이 소추위원단의 입증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박 대통령 측이 강조해온 게 최순실 씨 형사재판이 끝난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소추위원단은 핵심 증거들만 검증되면 즉 구체적으로는 2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정도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추위원단은 핵심적인 11명을 정했다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시켜서 전부 28명이나 되던데요. 네. 예. 원래는 그 핵심 증인 11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오후에 김기춘 전 차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8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공식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힌 각오입니다. 같은 시각에 40여 명에 달하는 특검 수사팀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준 배경에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선 거죠. 합병이 성사된 뒤에 삼성은 최순실 씨 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이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이 오늘 정확히 어디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예, 서울 강남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주식운용실과 정책과 재정과 그리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연금정책국장실까지 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한 문서만 골라서 샅샅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공단과 보건복지부 임직원들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추가로 나선 이유는 뭘까요? 예, 검찰이 그 당시에는 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을 함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이 삼성 간에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놓고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보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이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했는지 다시 말해서 청와대의 입김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보건복지부 또 국민연금 간이 어떤 의사결정 끝에 합병의 찬성표를 던지게 됐는지 이걸 찾아내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특검은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압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합병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갑자기 그리고 또 무리해서 이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혐의를 보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배임 혐의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왜 포함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주도한 이 보건복지부와 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자들의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누구의 지시였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들을 압박해서 알아내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예. 자, 결국 국민연금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특검 수사의 강제 수사도 이 청와대와 삼성을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청와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직접 압수수색을 매번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 내 압수수색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기밀의 기준 등을 영장에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가 이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는 법리 검토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되도록 제외하고 보다 실질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최순실 씨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매우 핵심적인 의혹이죠. 합병 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한 두 차례 걸쳐서 보도는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풀기 위해서 잠깐 좀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 삼성물산의 합병이 국민연금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명백하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의결권과 관련한 해외 자문기관 ISS로부터 합병에 반대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고 불과 사흘 만에 합병에 찬성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왜 홍완선 국민연금 기획본부장을 만나느냐,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국정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실무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떤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당시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네, 왜 만나셨습니까? 국민연금 측에서 저를 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실무자 몇 분들과 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문회 당시 질의 및 답변이었는데, 그런데 이 합병 과정에 더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청와대 뜻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이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기 때문인데요. 예.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움직였고, 그래서 이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영표 장관은 나중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갑니다. 산하 기관장으로 가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하지만 이 부회장은 당시에는 최 씨를 몰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예. 자, 그런데 특검은 이런 해명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지난해 먼저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은 다양한 관계자를 통해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또 복수의 승마 관계자들은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삼성이 지난해 3월 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배경에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후원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술 말고 물증이 있어야 될 텐데. 예, 특검은 특검은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지난해 7월쯤에는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때 상황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25일 박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이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 씨 모녀를 만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비덱 스포츠를 통한 지원 계획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박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에는 이 부회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최 씨 모녀 지원을 당부했는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만약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무엇을 요구했을지, 이게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구도 재편 과정에서 삼성이 계열사 합병 외에도 정부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민원이 많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이 부회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인데요. 곧 소환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특검 수사에 지금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 삼성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은 소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초 사옥 41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삼성 쪽의 분위기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직접 뇌물죄 혐의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조사한다는, 즉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재산을 관리해왔고 기업에게서 받은 돈이 결국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친분은 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이 기간 동안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이뤄진 재산 관리 및 지출 내역 등 돈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 씨 일가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 직접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직접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순수한 목적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재산이 따로 떼어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직접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등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몇 개의 회사를 세웠다가 또 없애곤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상 최 씨의 자금 세탁 용도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기업 정보 사이트인 머니하우스입니다. 1992년 10월 설립된 유벨. 대표자의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만 마르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돈 약 3천만 원입니다. 주방용품 수출입 업체로 소개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는 유벨만이 아닙니다. 1996년에는 JH라는 회사를, 그리고 2년 뒤에는 동남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회사들이 자금 세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92년부터 최순실은 독일로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수개의 회사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만든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빼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는 특검에 독일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특검은 최순실 씨 재산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최순실 씨로부터 개인사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 관리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한 바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국민 담화를 거듭하면서 최 씨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챙기는 등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국정조사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과거 대통령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 관리인 행세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997년 정계 입문 이후 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최 씨 일가가 정치 자금까지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가 부당하게 재단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던 유경재단과 영남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 2007년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검증을 총괄한 정두원 전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한 이유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달 초에 특검 윤석열 팀장을 꽤 긴 시간 따로 만났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 팀장이 관심을 가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정두원 전 의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시점상 윤석열 팀장이랑 만난 이유는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2007년에 최태민 씨하고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다라는 그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그래서 그중 어떤 내용을 윤석열 팀장한테 설명을 해주셨는지 일단 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따로 만난 게 아니고요. 원래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좌천돼서 지방에 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이제 여럿이서 전적 자리를 한 겁니다. 예.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아니 이제 요새는 뭐 어느 자리 가도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 최순실, 최태민 얘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하시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뭐 사적인 자리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얘기했겠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검팀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태민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께서 과거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12.6 직후에 청와대에 뭉칫돈이 최태민 목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재의 얘기인데요. 조순재가 당시 새누리당 경선 때 강제석 당대표 앞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예. 박근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이제 진술을 남겼죠. 그게 이제 소위 조순재 녹취록입니다. 예. 그 녹취록에 보면은 대통령 사후 바로 그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후부터 이제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부자가 된 거죠. 예. 왜 전두환 씨가 처음에 금고했던 6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줬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집무실에 있는 돈이고 예. 이제 관저에 있는 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산을 집무실에 두지 않잖아요. 예. 집에다 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저라면 청와대 관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저에 있는 그런 돈이 이제 그런 뭉칫돈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예. 사실 그 과정을 조순재 씨가 이제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걸 이제 증거라고 남아 있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액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 3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환산을 하면? 네, 현 시가로 환산을 하면. 환산을 안 한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제 그게 무슨 돈이라기보다도 채권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아무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렇죠. 예. 물론 이건 좀 주장이죠. 뭐 대강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주택 복권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예. 그 얘기는 증언으로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그 진술을 받은 사람한테.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또 녹취록에는 안 남겨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냥 뭉칫돈이란 표현만 하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자세한 경위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혹은 표현에 따르자면 남긴 돈 이것이 모두 최태민 씨한테 넘어갔고 그걸 최태민 씨가 관리해왔다는 얘기로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돈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사실 증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이 재산 관리의 관계가 최태민 씨가 관리해왔다가 그 딸인 최순실 씨가 관리하면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차명 예. 무슨 계좌라고 그러나요? 차명으로 이제 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재산을 차명 위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앵커한테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고 치면은 예.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의뢰 관계가 됩니다. 이제 예. 모른 척하면 저는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교 집단들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치잖아요. 예. 무슨 공동으로 집단 생활하면서 그래서 뭐 좀 그런 좀 냄새도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교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실 오늘 처음 쓰신 건 아닌데 다른 언론에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하여간 최태민 씨에 대한 비판만 하면 그냥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예. 그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3, 40년을 이용만 당하고 사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라까지 이제 이용해 버린 거죠. 예.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윤석열 수사팀장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는 제가 이미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보도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 직접 저한테 이제 듣고 싶었겠죠. 근데 그냥 단지 정 전 의원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게 어떤 수사 자료를 삼기가 어려울 텐데. 네. 뭐 관련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지금 현안 수사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배경으로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겠죠. 예. 아니 오늘 나온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에 그걸 다 조사한다고 들었으니까. 예. 글쎄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예. 근데 어려울 그래서 겁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전직 의원이시고 여긴 국회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발언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쩌면 책임을 지셔야 될지도 모르는 아니 사교 집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 그 비자금이 최 씨의 아버지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소문은 이제 의혹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 검찰도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재 파악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센주 검찰은 국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 씨를 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현재 독일에 있는지를 묻자 피의자 정유라의 현재 거주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그간 최순실 씨의 자금 세탁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라는 건 정유라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거나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독일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독일 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4곳의 유령 회사와 자금 세탁 조력자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90년대부터 독일로 많은 재산을 빼돌렸다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것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특검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공조를 요청해 정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 기록과 독일 현지 재산 동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탈당을 결정한 유승민 의원은 잠시 후 2부에서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 몸을 불살라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역시나 오늘도 대선 출마를 명확히 밝힌 건 아니지만
이전에 애매했던 입장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상황이죠. 잇따라 나온 여권의 분열과 반 총장의 출마 선언,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반 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건 뭐 누가 봐도 출마 선언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또 강하게 했다면서요? 네, 반 총장은 이 탄핵과 촛불 정국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국민이 선정의 결핍에 대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는 지도력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이 박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개파는 중요하지 않다. 뭐 친박이나 비박이 필요하냐라는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는 여권 내 어느 개파 또는 이를 넘어 야권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확실하게 얘기 안 해도 또 아니라고 해도 확실해지고 아닌 게 아닌 것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법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지율이 있는 것 같은데 관건은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이 문제겠죠? 네, 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이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9월 4주차에 26.8%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20%를 넘으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반 총장이 꽃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JTBC의 최순실 의혹 보도 이후 이 박 대통령이 10월 24일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10월 넷째 주 반 총장의 지지율은 20.9%로 떨어지고요. 11월 넷째 주의 지지율은 17.7%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예. 물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고 이 선두 그룹에 속해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에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이는 결국 반 총장이 본인은 뭐라고 해도 국민들은 반 총장을 여권 주자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배경에는 이 반 총장이 그간 해왔던 이른바 이 박 대통령의 치적을 언급하는 발언들, 이른바 친박성 발언도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위안부 합의도 그랬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호의적인 발언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예, 그러다가 이 12월 둘째 주가 되어선 다시 20% 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세를 두고선 마음 둘 곳 없는 콘크리트 여권 지지층이 여전히 반 총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지지층도 반 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을 한다면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정치권 행보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깜깜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초반에 높았던 지지율이 최순실 사건 이후에 박 대통령이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을 한다는 것을 아마도 반 총장은 뭐 눈여겨봐왔던 것이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 뭐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조금 반등했다는 그런 지지율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예를 보면 이제 이른바 깜깜이 효과가 대선 초반에 사라지면 그냥 명멸해 갔던 그런 비정치권 출신 주자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반 총장과 닮은 꼴로 불리는 이 여러 장외 주자들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건 전 총리가 있는데요. 17대 대선을 앞두고 35%까지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달렸습니다. 예. 하지만 정당과 개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계가 지적되자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예. 또 정운찬 전 총리도 있는데요. 이 충청 대망론에 기대 있다는 점에서 반 총장과 접점이 있습니다. 이 정 전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역풍을 받아서 정작 대선 무대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또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 중인 게 반 총장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에서요. 여전히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눈독을 들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친박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후보다라고 믿었던 반 총장이 일부 거리두기 발언을 쏟아내자 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마 반 총장이 우리 당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 총장이 보수 진영의 유일한 후보는 아니다라면서 이 오지 않을 만약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 이 그간 반 총장에 대해서 별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던 비박계는 오히려 이 분당 작업이 시작하면서 영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선회한 모습인데요. 어차피 반 총장이 반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면 이 자신들 쪽으로 와서 이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 차기 대선 후보가 되라는 주문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반 총장이 귀국을 해서 신당으로 오게 될 경우 이 충청권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반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당의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때 반 총장과 유승민 전 대표 또 오세훈, 남경필 지사 등 이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과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 위증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려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다른 국조위원들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계획서 가안엔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국조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여야 위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들은 상당수가 수사 대상인데 이들이 청문회를 빠져나갈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가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수사 중일 때는 과거 이랬다. 그걸 집어넣자 해가지고 처음이시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여당 측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수정됐지만 국조특위 간사가 진실 은폐에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끝내자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국정조사 위원들 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요구와 주장을 줄곧 펴온 셈인데요. 이 의원을 간사에 배치한 게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라는 내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조사 첫 전체 회의에서 이완영 의원이 여야 특조위원들과 언쟁을 벌일 때 이 의원 옆에 선 건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현행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완영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친박계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모두 국조특위에 자원했는데 첫 회의부터 한 조를 이뤄 비박계와 야당 위원들과 대립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 특위 관계자는 당시 당 지도부가 친박계 재선들 위주로 특위 위원들을 짜려고 했다며 친박계 중 재선인 이 의원을 간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계 의원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아래 검사장 출신의 최교일 의원이 배치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당시 당 대표는 특위 간사는 원내대표단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인선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수사, 탄핵 절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표 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정 역사 교과서죠. 정부가 여전히 국정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잇따라 국정 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홍지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오늘 지역 내 고등학교 72곳 중 50곳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신청했던 학교 전체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중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역사 교과 편성을 2학년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대입 수업 부담 때문에 2학년 이후 편성이 부담스러운 고등학교에선 광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문 취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개 시도교육청 연합 의견으로 일선 고교의 교과서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황 총리의 발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네, 논란과 갈등을 불러온 또 다른 박근혜표 정책,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에선 최근 반대 집회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대로 내년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마찰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 인근 마을에 주민들을 포함한 5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배치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162일 연속 반대 집회를 계속해온 성주 국민들은 오늘은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행진을 시도하는 등 집회 규모를 대폭 키웠습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혀 트랙터 행진은 무산됐지만 집회에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렸습니다.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의 대장 만나고 범죄자가 저지른 외교 안보 정책들 이것들은 다 폐기돼야 된다. 다음 정권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시간을 늦춰서 금년에 내년에 할 거를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한편 주민들은 자리를 성주 군청으로 옮겨 오후 7시 반부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매일 반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정부가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문화창조융합본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나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 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설립한 문화창조벤처단지입니다.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차은택 씨가 주도한 사업인데 관련 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중후대란 지적이 나오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전면 수술에 들어갑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인 K컬처밸리 등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벤처단지와 교육시설인 아카데미는 예산과 사업이 대폭 축소됩니다. 특히 차은택 씨가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나옵니다. 해체가 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는 상황이 될까 봐 그런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인멸됩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증거를 보존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어제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승객의 난동은 그 수준이 거의 막장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로 알려진 이 인물은 상습범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팝스타 리차드 막스는 직접 제압에 나서기도 했는데 항공사 측이 이런 난동에 대비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연신 욕을 하며 승무원에게 침까지 뱉습니다. 야! 마!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일어서 영어로 욕을 하며 승무원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야!
어제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 취한 승객 A씨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이 남성을 함께 제압한 건 미국의 유명 팝스타 리처드 막스. 막스와 그의 부인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을 제어하는 법을 몰랐다며 4시간 동안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테이저건 사용이 어려워 포승으로 결박하면서 사태 진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이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넬과 랑콤 등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 9월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공언해왔지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특검 수사팀의 긴박한 움직임을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입니다. 지금 시간에 오전 7시 10분을 막 넘겼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특검팀 출근을 기다리는 취재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이곳에서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을 취재진이 애워쌉니다. 대답 안 할 건데 한겨레 기사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바는 없어요. 증거들이 상당히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뒤이어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쏟아지는 질문에도 말을 아낍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느낌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수사 인력만 100명이 넘는 이른바 슈퍼 특검으로 불립니다. 특검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판식을 합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주하는 취재진만 40개 언론사 100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가요? 제가 지금 회의 시간인데 늦어가지고요. 무슨 회의요? 취재 보고할 게 있어서. 강남 한복판에 꾸려진 특검 수사팀. 제일 우려되는 건 보안 문제입니다. 이 건물에는 모두 3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 특별검사 사무실로 바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독립된 수사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상시 보안 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출석하게 될 주요 피의자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주요 증거품도 모두 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조만간 소환이 예상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수많은 최순실 사건 관련자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특검팀이 사용하는 3계층은 모두 새로 보안기기가 설치돼 출입카드가 없으면 드나들 수 없습니다. 팀별로 다 출입처가 다르다고 하던데 특검 건물 주변에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도 거의 매일 열립니다. 브리핑 시간이 되자 기자실엔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과 특검 이규철 대변인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앞으로 특검팀이 사용할 복사용지도 화물차에 실려 도착합니다. 19층, 18층, 17, 18, 19층 다 특검 사무실 올라가는 거네요? 총 몇 박스예요? 지금 100박스요. 특검 수사팀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합니다. 퇴근합니다. 네. 매일 좀 늦게 들어가시겠어요? 매일 이때쯤 이제 다 가라. 언론 상황 이제 끝났잖아. 모니터 다 하시고 이제 저녁 방송 다 나갔으니까. 그거 다 챙겨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죠. 그럼요. 아이고 네. 수고하십시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닻을 올린 특검호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올해는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햄릿을 주제로 한 공연만 20편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작품 중에 왜 하필 햄릿이었을까? 너는 어느 편인가? 격동의 시대를 버텨오면서 늘 어느 한 편인가를 택해야 했던 우리가 지나쳐온 그 역사와 사느냐 죽느냐를 택해야 했던 햄릿의 실존적인 고민이 겹쳐서 읽힌다면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여기 그동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이들 역시 오늘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박 의원 35명은 결국 당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만의 5월 동주는 그렇게 끝이 날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래된 햄릿, 정치 반, 외교 반, 늘 반반씩 몸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반반이라 불렸고 어떤 질문에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해서 기름장어라 불렸던 사람. 한때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한 사람. 그도 오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뇌하던 햄릿들의 방황은 이제 모두 끝이 난 것인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에 한 번으로 끝나면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이대로냐 이대로가 아니냐. 즉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즉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탈당을 하거나 그대로 남거나를 택하는 것도 또 이런저런 계산 끝에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저 정치공학에 속하는 문제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어내고 버텨낸 이 땅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적어도 그런 정치공학을 넘어서는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 지향점에는 우리가 구성해온 국가와 시민사회가 이대로냐 아니냐라는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읽어보는 햄릿의 한 구절. To be or not to be.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부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반박 의견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한 문서죠. 이 소추위원단의 반박 의견서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 등이 과거 정부도 관행적으로 벌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위법 행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소추위원단은 다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문화 융성을 빙자해서 대통령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과거 사례들과 달리 민간인인 최순실 씨를 사실상 재단 운영을 총괄하게 한다는 점에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이 이제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상 근무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주장을 펼쳤는데 소추위원단이 정면 반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진술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과연 어떻게 정상 근무를 관저에서 했다는 것인지 직접 헌재에 나와서 밝히라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 대통령이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이라든가 촛불 집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추위원단의 반박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예. 소추위원단은 낮은 지지율과 촛불 집회를 탄핵 소추 의결서에 언급을 했던 것은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잃었던 결과를 적어낸 것이란 거고요. 예.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모두 해친 위법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그러니까 소추위원단의 입증 계획서, 여태까지 지금 백 기자하고 얘기 나눈 것은 소추위원단의 반박 내용이고, 예. 지금 얘기를 나눌 것은 뭐 짤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해 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소추위원단의 의견서를 저희들이 입수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는 직접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해라. 특히 검찰의 대면 조사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에도 출두하는 상황이 일단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헌재에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식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동관계를 전수조사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대통령 돈을 관리했고 따라서 재벌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도 결국 대통령의 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앞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동관계가 어땠는지도 특검이 수사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특검은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사실상 한 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등이 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 한 몸이다.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예, 우선 이 박 대통령의 경제 활동을 최 씨 일가가 도맡아 왔다라는 의혹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지출, 돈 관리 등을 모두 최 씨 일가가 했는지 등입니다. 박 대통령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 씨 일가가 어떻게 대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뿐만이 아니라 최 씨의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살피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최 씨 일가의 막대한 재산은 이 박 대통령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이 유경재단과 영남대를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박 대통령의 재산을 최 씨 일가가 향유해 왔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봐서 이 대통령의 재산이 곧 최 씨 일가의 재산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 위한 겁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특검의 국민연금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주목을 받았는데 삼성이 최순실 씨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제3자 뇌물죄와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 이 투 트랙으로 뇌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뇌물죄 적용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수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자금뿐만 아니라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업들이 낸 이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이 자금 지원까지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에서 새누리당이 결국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친박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간 비박들을 향해서 바람난 배우자다. 포장된 가짜 보수다. 이제 보수의 진짜 가짜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탈당을 예고하자 친박계가 쏟아낸 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비박도 친박을 향해서 가짜 보수라고 응대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논쟁이 좀 깊어졌습니다. 비박계 탈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그 지진 났을 때 예, 맞습니다. 예. 예. 큰 피해가 없었기 망정이지. 예. 예. 아무튼 지진 났을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하여간 예, 2주 연속 그래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 10월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며칠 뒤면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게 되셨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에 남아서 개혁하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펴오셨는데 왜 갑자기 바뀌셨습니까? 예, 이번에 탈당하는 의원님들 중에 그 마지막까지 0.1% 가능성만 있더라도 끝까지 당에 남아서 개혁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제일 강하게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당에 남아서 이 개혁하는 거, 지금 개혁이라는 게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를 버리고 좀 정말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자, 이런 개혁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개혁이 당 안에 남아서는 어떤 그 소위 친박들의 저항이 워낙 세서 도저히 당내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불파 불립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깨트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강한 비판을 쏟아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셨으니까요. 2005년입니다. 또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민심을 쫓는 거냐, 양심을 쫓는 거냐. 사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친박의 대표 간별사라고 주장했던 조원진 의원이 그때 한창 총선 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웠을 텐데요. 인간관계는 헌법에 우선한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떠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랑을 받았다 이러니까 참 드릴 말씀은 좀 없고요. 뭐 제가 원내대표를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사실상 쫓겨났을 때나 지난 총선에 이제 제가 공천에서 쫓겨나고 또 저하고 뜻을 같이 했던 많은 개혁적인 의원들이 그 공천 학살을 당하고 뭐 그런 어떻게 저 살아있는 권력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뭐 그런 표현을 쓰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다만 제가 뭐 이렇게 탈당 결심을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탈당 결심을 하면서 그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잉태해서 온다. 이건 이정현 전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나중에 다 같이 또 합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송아지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뭐 후보로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탈당을 하는 게 뭐 단순히 그냥 친박 비박 싸우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나가는 거고요. 신당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보수 개혁에 성공을 하고 국민들께서 아 저게 참된 보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거 이렇게 신당 쪽으로 오고 새누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까지는 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일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봅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죠? 저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는 그때는 억울한 공천 때문에 당선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수개혁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보고 국민들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노력을 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뭐 선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선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닥친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어떤 정당이든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 존재 가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새로 나가는 이 비박계가 만든 정당이 뭐 어떤 정당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선 후보를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예. 그 당의 존폐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도 대선 후보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쪽에 뉴욕에 계신 분은 예. 오늘 한 몸을 부사른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당은 지금 뭐 생각할 만한 정파를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 여기서 이제 영입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박계가 만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혹은 또 다른 뭐 후보군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선 후보 대선 문제하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하려는 새로운 당의 어떤 활동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제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아낸 게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보수신당, 뭐 소위 보수신당은 일단 개혁 보수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충실해야 되고 안보는 정통 보수의 입장을 견제하되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이런 분야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개혁적으로 합리적으로 간다. 이 약속을 제가 굳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다시 쳐다봐 주시면 일단 이 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많은 좋은 후보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또 당에 있다가 먼저 탈당한 남경필 지사나 뭐 또 오늘 탈당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나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이 보수신당 소위 개혁적 보수신당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를 잘 옹립하면 뭐 저희들은 친박 쪽이 오히려 그쪽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올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새누리당이 오히려 대선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새 당을 만든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희망적으로 그리시는 건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는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올 것이고요.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대표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뭐 근 몇 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측근이었고 비서실장도 지냈고 또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사랑도 받으셨다면 모르셨습니까? 저는 제가 최순실이라는 분이 그 정윤회 씨의 전 처고 최태민 씨의 딸이고 그거야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과거의 대표 시절 국회의원 시절에 뒤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일 할 말을 다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청와대 소위 말하는 3인방 그분들이 어떤 문고리 권력에 대해서도 제가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나라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제가 제만큼 쓴소리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한 가지 제가 만약 그런 분이 뒤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3인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3인방이야말로 최순실 씨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3인방의 문제점을 아셨다면 그것도 정말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3인방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거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비서실장 할 때부터 그 3인방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3인방이 예컨대 장관이나 수석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막는 그런 행태 또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그 3인방의 손에서 뭔가 좌지우지되는 듯한 예. 그런 느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예. 여러 번 지적을 했죠. 그래서 혹시 갈라서셨습니까? 대통령과 짤막하게 답변 사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어진 거는 예. 시간이 제법 오래되고 예. 여러 일들이 겹친 겁니다. 예. 대충 한 2007년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많았고 예. 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실망을 많이 느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분명히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게도 압니다. 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질문 지적을 드렸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좌제, 아버지가 지어준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네, 팩트체크는 이번 주 내내 대통령의 답변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신 대로 연좌제입니다. 답변서에는 최순실과 친분을 이유로 최순실의 책임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연좌제다라는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생소한 용어가 또 등장을 했죠? 네, 영화 실미도 보셨죠? 네. 실미도가 19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데요. 당시에는 연좌제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법으로 완전히 막고 있죠.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친족은 혈연 외에 다른 인연까지 포괄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족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연좌제의 의미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네, 연좌제 예전에는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였잖아요. 네, 역사는 거의 인류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꽤 오래됐습니다. 네. 고조선 이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그런데 법전이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14세기 중국 명나라입니다. 대명률이라는 법으로 연좌제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이 그걸 그대로 따다 썼죠. 그러다가 15세기에 조선이 자신만의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연좌제가 들어갑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가족이 공동처벌을 받습니다. 네, 공동처벌이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근데 폐지가 된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폐지는 19세기 말에 갑오개혁 때입니다. 네. 당시에 능지처참과 함께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악법들을 개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법에서도 연좌제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미도에 나오죠.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 이후에 반공이라는 이념이 헌법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네. 그리고 이승만 정권부터 법의 근거도 없는 연좌제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가 정점이었습니다. 1975년에 동네 꼬마들이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 아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총살하는 놀이를 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의 연좌제 비극이 담겨 있는 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를 연좌제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답변서의 요지는요, 최순실이 다 했다.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그런데 최순실과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과 전면 배치가 됩니다. 다 최순실이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직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범이 결론이었죠. 네, 근데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연좌제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뿐만 아니고요, 국정조사의 청문회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뜻은 제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차라리 제가 하는 것이 오히려 CJ를 위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수석과 모의해서 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라는 당사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죠. 네, 여기에는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의 자료들도 있죠. 물론입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네. 자명한 사실이고요. 대북 고위층 접촉 이런 문건까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연좌제가 아니라 공모였다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답변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핵이 연좌제라는 논리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연좌제 피해자들이 이번에 대통령 답변서를 보고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학술지에 실린 1970년대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버지가 왕년에 빨갱이였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원조회에 떨어지고 빨갱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연좌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연좌제가 남긴 상처의 굴레를 아직도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헌법기관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연좌제라며 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것,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죠. 네, 어제 핵심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또 역시나 비슷한 맥락에서 왜 나한테 그러냐라는 걸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도 그러죠? 네, 왜 나한테도 최순실이 했는데 왜 나한테도 그러냐라는 네.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억지 주장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순실 불출석 알고 보니 최순실 씨 내일 마지막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 못 나간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또 한 번 열리게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공황장애, 물론 오타가 나서 공황장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불출석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난번에 2차 청문회 당시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구치소에서 공황장애 관련 의약품을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 보낸 거를 보시면요. 심신이 회폐해 있으니까 양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법정에 나가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굳이 출석을 안 해도 됐습니다. 예. 그 회폐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저것도 오타인가요? 그래서 좀 따져보니까요. 회폐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맥락상 어떤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졌다, 메말라졌다라는 뜻의 황폐라는 뜻을 잘못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회폐가 아니라 잘 보시면 퇴폐로도 보인다. 왜냐? 이거랑 다른 히읗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회자가 회가 아니라 퇴로 보인다는 얘기죠. 설사 퇴폐라고 해도 심신이 퇴폐해서 못 나가니 양해해달라. 이것도 역시 문맥상 맞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고로 대통령 측에서 그 탄핵 답변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피청구인이 최순실로 하여금 연설문을 살펴보게 한 이유는 일부 표현들 국민들 눈높이에서 청취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오타를 내거나 제대로 된 단어의 뜻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최순실 씨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연설문을 고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더 커진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튼 사유서에 굉장히 좀 황당한 오타가 계속 나오면서 국회 무시가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박계 집단 분당 사태에 친박계 입장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강성 친박이죠. 김진태 의원
바람난 배우자와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서로 제 갈 길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을 바람난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들한테 그 두 명한테 이혼 귀책 사유가 있다고 명시를 한 건데요. 예. 또 맏형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의원도 분당 한두 번 해봤냐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친박 측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인식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뭐 아까도 또 나왔었죠. 이정현 전 대표입니다. 상당히 그 격언들 인용 많이 하는데 집 나간 소가 송아지 잉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 돌아간다고 하던데요. 황영철 의원도 안 돌아간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마 그 두 사람의 생각은 저희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두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박 쪽에서 못 견디고 오든가 아니면 그냥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건 끝에 가봐야 아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집권당 분열의 법칙. 이번에 비박계 대량 그 분당 사태를 보면 대선을 예. 앞두고 늘 집권 여당이 분열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법칙이 되풀이 됐습니다. 예. 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97년도 이인재 후보가 탈당해서 국민신당으로 독자 출마를 했었죠. 그랬었죠. 예. 집권당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역시 집권당에서 후단협이 탈당해서 정몽준 후보 측을 지지했었습니다. 예. 2007년 열린우리당 집권당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졌고요. 지난번에는 김성식 의원 등이 안철수 후보 측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막바지로 접어든 정권, 특히 대통령을 비판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이 좀 여태까지 좀 통용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밤새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다시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coming on Christmas. They're cutting down trees. They're putting up reindeer, singing songs of joy and peace. Oh,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